그 친일파 민족 반역자에 대한 제대로 된 그런 처벌 그리고 그런 거를 차단하는 이런 것들을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지만 일본이 한일 합방에 적극 협력한 자, 국권 비탈에 관계한 자, 독립운동가를 박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재산 몰수. 두 번째, 일제 자기를 받은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그러니까 이게 반민특위가 발족되는 순간 이미 그냥 정부는 반대하고 있으니 이게 앞날이 너무나 험했던 거죠. 분배 유상몰수, 유상분배라고 하지만 굉장히 낮게 잡아서 했고, 또 당시 이걸 안 지주들은 미리미리 또 소작농가들한테 땅이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농지 개혁이 되면서 그때 당시 한 75% 농민들이 다 땅을 갖게 된 거죠. 네, 뭐 그 당시만 해도 북한 병력이 19만 명이고 남한 이제 뭐 총 병력이 뭐 10만 명 남짓한데 어쨌든 뭐 그 병력 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사실 어쨌든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그 소련의 또 그 든든한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남한을 침공해도 충분히 이렇게 뭐 가능하다, 그런 무력 통일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런 자신감에 의거한 침공이었다고. 안녕하세요. 대통령연구소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도 이렇게 이번 주에 이승만 연구의 마지막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대통령연구소의 김두수 소장님이시고요. 네, 저는 대통령 리더십을 읽어주는 김대리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승만 대통령 연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전에 한번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국부,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탐구하고 배우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런 말도 들었는데요. 너무 물론 우리나라의 그런 뭐 이제 한국 전쟁이든 아픈 역사가 있어서 좀 굉장히 좀 진영 논리로 이제 굉장히 좀 진영 갈등이 심하고 하다 보니 어떠한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너무 이 진영 논리에 갇혀서 평가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미우나 고우나 어쨌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고 그래서 그의 그런 공과 관은 좀 제대로 평가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안 좋았던 부분들은 뭐 반성하고 성찰하고 또 좋았던 부분은 또 계속해서 배우고 계승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연구소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저번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조상의 나라일 뿐이에요. 그래서 민주공화국을 1919년 처음 임시로 만들어서 48년에 정식 정부가 구성됐고 초대 대통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공화국의 첫 대통령에 대해서 연구가 깊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뭐 70년이 흘러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제대로 평가하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했고요. 저희 부족하지만 이 대통령 연구소가 앞으로 좀 더 우리의 좀 직접적인 이슈, 정치적 쟁점 이런 쪽으로 좀 옮겨가긴 할 겁니다만 시간이 되는 대로 역대 대통령 리더십 평가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키워드로 알아보는 이승만 대통령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네 글자의 키워드로 5가지를 준비해봤고요. 첫 키워드로는 반민특위입니다. 그 모든 어떤 뭐 대통령의 그런 성과든 업적이든 또 뭐 정책이든 늘 항상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뭐 토지개혁 잘했어. 의무교육 잘했어. 부정선거 너무 나빠. 독재 안 돼. 이렇게 하지만 이 반민특위처럼 이렇게 또 역사적 평가가 또 갈리는 것은 또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굉장히 그런 그 친일파 민족 반역자에 대한 제대로 된 그런 처벌
그리고 그런 거를 차단하는 이런 것들을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지만 또 이제 뭐 보수 진영의 일부 또 분들께서는 그때 그것을 이거를 중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이 반민 특유에 대해서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반민족 그 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이죠. 네, 반민특위. 네. 이게 48년 그러니까 8월 5일 날 첫 제기를 했다니까 정부 발족 15일이니까 그 10일 전부터 이미 이야기가 나왔고 정식 의결된 거는 9월 7일이에요. 그러니까 15일 날 8월 15일 날 정부 선포되고 난 이후에 한 뭐 20여일 뒤에 이제 바로 시작됐다고 하고 있고 여기는 이 재헌의회가 무소속 위주의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영향력과 무소속 의원들이 많았는데 이분들의 이제 제1과제가 그전 우리 신탁 통치 때도 이야기했지만 계속 우파와 좌파가 뭐냐면 친일 반역자를 선처벌하자 아니면 정부 수립 후 처벌하자 이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부 수립 후 처벌하자라는 게 이제 진행이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 수립이 됐는데 그럼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이 문제는 매듭을 안 짓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반민특위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시민단체 중에 가장 강력한 시민단체 하나가 반민족 문제, 민족 문제 연구소,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이 문제를 이슈로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도 크고 독자적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본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우리가 동아시아의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문제에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자리를 잡고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논박이 심하잖아요. 거기다가 위안부 문제, 거기다가 강제징용 문제, 거기서 일본의 또 이 최근 재판 결과에 따르는 수출 규제 이런 게 들어오면서 정말 이제는 마무리 지어야 될 시점인데 또다시 이렇게 또 어떤 상처가 재발하듯이 하고 있어서 안타깝고요. 다만 프랑스는 했는데 한국은 못했다. 이런 건 좀 신하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또 시대적 그 상황이 여러 가지가 얽혀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는 나치 지배가 4년이었고요. 우리는 뭐 흔히들 36년 하지만 뭐 일본이 동감 설치한 1905년부터 시면 그보다 더 긴데 그 기간을 거쳐오는 과정에서 당연히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 제대로 안 하는 바람에 이게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제대로 했느냐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계속되어 오는데 당시 법률 사항을 보면 이제 전문 32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고요. 재석 국회의원이 141명 중에서 찬성이 103명이 했다 그러고 반대를 6명이 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1번이 한일 합방에 적극 협력한 자, 국권 피탈에 관계한 자, 독립운동가를 박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재산 몰수. 두 번째, 일제 자기를 받은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그리고 재산 몰수. 세 번째가 밀정 행위든 독립운동을 반대한 자, 부일 협력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년 이상일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행벌일 경우는 공민권을 박탈하는 뭐 그런 정도의 상당히 엄했고요. 총 규모를 예상해보면 20만 가까이 됐다 그래요. 특히나 또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주로 친일파였기 때문에 그런 걸 합치면 굉장히 이제 근데 직접적 반역자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한 1000명, 전범적 수준이 된 사람은 한 200에서 300 정도 이렇게 되고 이제 흔히들 일제 밀정 노릇을 하거나 이런 것을 당시의 용어로 지금 좀 생소한 말이지만 간상배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한 10,000명 정도로 봤다고 해요. 근데 이런 규모는 굉장한데 여기에 이제 그 처벌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당시 이승만 정부의 내각에서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이거 일종의 거부권 행사라고 대통령한테 건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은 명분이 없는 거예요. 거부는 할 수 없고 그래서 통과가 돼요. 그런데 통과가 되는데 반민족 행위 특위라고 하는 반민특위가 발족하기 전에 이미 반대 시위를 해요.
그렇죠. 시민들이 네, 시민들이 앞장선 행식이 되지만 네. 당시 국무총리라고 하는 이범석이라는 사람이 서울운동장에 나와서 이 앞장섰죠. 앞장서 네. 반대 시위를 하는데 축하 연설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명분은 반공 집회였지만 그렇죠. 결국은 이것에 그러니까 이게 반민특위가 발족되는 순간 이미 그냥 정부는 반대하고 있으니 이게 앞날이 너무나 험했던 거죠. 네. 결국 1년 만에 해체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1년인데 이게 이제 제 1번이 여기 이제 위원장이 그 김상덕이라는 사람이 됐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이 김상돈, 그다음에 뭐 감찰부장이 권성열 검찰총장이 됐고 특별재판부장은 김명로 지금의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죠. 대법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반민특위는 사법, 행정, 의회가 결합된 일체화된 단신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 사법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책임은 의회가 맡고 이런 기구였으니까 이 기구는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으로 그 전무후무한 조직이었던 건데 이걸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승만 정부가 이건 도저히 자기들 입장에서는 주로 지목된 사람들이 이제 경찰이거든요. 친일 경찰에 대한 규탄과 이 원성이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허용했는데 이 경찰들이 계속 반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특히 반공을 다루는 사찰과 이런 사람들이 막 수천 명이 데모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습격해가지고 거기에 특별 경찰 있잖아요. 이 사람들 36명을 연행해 가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 당시에 문인들도 굉장히 많이 구속이 됐죠. 이광수, 뭐 네, 그렇죠. 최만식 이런 네. 분들도 네, 네. 구속이 됐고. 박음식이라고 한 1호 네. 이제 구속된 사람이 그때는 그 거부죠. 그리고 이광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앞장서서 이제 친일을 했기 때문에 잡혀 들어갔는데 이런 문제에서는 국민들이 다 지지했을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딱 친일 경찰을 체포하면서 문제가 생기면서 경찰이 시위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검찰총장 지휘로 36명을 저는 석방시켜요. 그런데 다시 경찰들이 뭐 습격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반민특위 그리고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내고 이러니까 그 반민특위의 이 기소를 담당한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반민특위 위원장 이런 분들 전 사퇴를 해버리면서 결국 1년 만에 이제 이게 끝이 나버립니다. 네. 참 그 제대로 사실 뭐 구속된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많았지만 사실 제대로 이렇게 처벌받은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일이 이 현대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 그 갈등을 빚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저는 조금 이 친일이라는 말이 저는 이제 언어상 이렇게 별로 적합하진 않다. 이 그대로 이제 오히려 이 반민족,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아까 그 이제 뭐 4-5가지 이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처벌하는가 그 말 그대로 정말 나라를 팔아먹고 그 민족 반역을 도모하거나 정말 그렇게 했던 오히려 그 민족 반역자를 우리가 제대로 굉장히 이제 처벌하든지 아니 그걸 끊었어야 되는 이 나라를 되찾고 나서의 그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과제가 그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친일이라는 말 때문에 이게 또 이 현재까지 이렇게 되면서 이게 뭐 그렇게 하면 뭐 고종 황제도 일본에서 뭐 하고 이렇게 하면 다 친일이냐 모든 사람이 다 친일이냐 그 당시에 이제 어쨌든 36년간 나라를 빼앗겨서 그때 이제 관리를 했던 사람들 뭐 그러니까 민족 반역자라는 말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좀 생각하고요. 네. 이때에 이제 46년 6월 6일 날 그 습격 사건이 일어났고요. 참 우연찮지만 뭐 지금도 이제 미스테리지만 6월 중순경에 국회 뿌라치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13명 국회의원을 체포합니다. 네. 국가보안법 혐의로 간첩.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뭐냐면 이 반민특위 구성의 핵심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법적인 구속을 국회의원까지 시키고 경찰은 습격하고 이러니까 이제 반민특위가 자연스럽게 무산되는데 이게 당시에 이제 기록을 보면
682건을 조사했다 그러고 체포를 305명을 했고요. 체포 못하고 도망가버린 사람이 이제 173명, 자수가 61건 이런 식으로 했고, 이제 검찰이 송치를 이제 재판에 송치한 게 559건이니까 그 중에 221명을 기소했다 그래요. 최종 재판 판결은 38명, 그중에 사형이 1건, 무기 1건, 징역을 1년 뭐 2년 산 사람 5건 이래 가지고 이제 했는데, 결국 뭐 사형 받은 그분은 어쨌든 결국 그래도 한국 전쟁 때 돌아가시잖아요. 석방이 돼버려요. 석방이 되니까, 그러니까 처벌을 받지 않은 거죠. 형만 그렇게 그렇죠. 받고. 네네. 처벌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네,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평가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단정이 수립돼서 이승만이 중심이 돼서 이걸 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반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반공과 친일이 그 반공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친일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친일을 처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고, 안타깝지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가장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했는데 앞장선 사람은 김구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그때 김구가 정적이니까 김구 쪽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이 없던 거고, 또 한편으로. 그래서 세 번째로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경찰이 주된 대상이니까 이 무력을 가진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조직화가 잘 돼 있고, 예를 들면 그 무기라든지 통신망이라든지 완벽하게 갖춘 게 군인보다 오히려 경찰이었다 그래요. 경찰이었고, 그 중에 친일파라고 불릴 수 있게끔 일제 시대 때 경찰이었던 사람은 전체 20%였대요. 근데 이 전체 20%가 다 계급 위에고, 또 사찰가라든지 이런 정보 사찰 이런 반공을 담당한 사람, 이러니까 이들이 주도한 일종의 사보타지에 반민특위가 와야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승만은 우리가 흔히 아는 친일파 대표적인 경찰인 노덕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분명히 선별적으로 처벌해야 되는데 그들을 다 감싸놨거든요. 수사하고 체포하면 석방하라고 명령하고 막 이랬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를 감싸는 비호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비난을 자초한 거죠.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 해방이 되고 이제 새롭게 나라를 수립할 때에 정말 그 나라가 어려울 때 그 나라를 지키고자 이제 끝까지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뭐 개인의 또 그런 영화, 뭐 개인의 또 안위 이런 거에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추고 그런 민족 반역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또 영입한 이런 부분은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겁게 또 엄중히 평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농지 개혁입니다. 토지 개혁, 농지 개혁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은 뭐 무상 몰수, 무상 분배 이런 이제 정책을 실시했지만 북한보다도 훨씬 더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굉장히 그 토지 개혁에 성공했던 그 시기,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를 해서 굉장히 성공했던 농지 개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토지 개혁, 농지 개혁에 가장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이제 학생 시절에 배울 때 그 책이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불철저하고 뭐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지주의 편을 든 뭐 농지 개혁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다시 역사를 알게 되고 다시 공부해 보니까 그게 잘못 알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아시아권에서 이제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뭐 베트남, 태국 이런 미군정이 개입해서 결국 토지 개혁을 했는데, 그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패전국인 일본은 패전국이었으니까 미국이 직접 농지 개혁을 했으니까요. 근데 직접 농지 개혁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 개혁이 가장 잘 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래서 이 농지 개혁, 토지 개혁 덕분에 그 한국 전쟁에서 그 농민 봉기가 없었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길게 보면 한국의 산업화, 그리고 한국의 일종의 자산 축적 과정이 이런 농지 개혁을 통해서 그러니까 농지를 판 지주는 산업자본으로 이동할 기회가 있었고,
또 자작 그 소작농에서 자작 그 소농이지만 자영농이 된 분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을 키우고 교육을 시켜서 이들이 결국 산업적군을 키워서 한국 산업화로 가게 한 그런 밑바탕이 됐다는 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정말 대한민국 오늘날 이렇게 선진국으로 진입한 그 시작은 농지개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또 굉장히 또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서 이런 또 농지 개혁을 추진을 하셨죠. 그래서 굉장히 박수를 쳐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어쨌든 그 농림부 장관으로 조봉암 선생님을 발탁을 또 이렇게 맞습니다. 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조봉환 선생님이 그 당시에 박헌영과 대립하면서 결국 이제 조선공산당을 탈당하고 일종의 전향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수립에 기여하고 일종의 전체적으로 보면 자익 쪽의 대한민국 합류자 중에 대표하는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농림부 장관이 되고 농림부 차관과 가장 이런 사람들을 당시에 이런 농지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했고요. 이 안을 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이제 기재부 같은 데가 좀 수정안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농림부 안에 가까운 형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핵심이 뭐냐면 조봉환 장관이 낸 안은 뭐냐면 지주를 보상해 주는 것을 생산의 15%를 하고 농민 상한은 3년 거치 3년을 지나고 나서 10년 동안 상한하고, 그러니까 상한의 지가 얼마를 보상하냐면 1 이하를, 그러니까 지금부터 1 이하를 이제 이렇게 보상하는 형식으로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때 당시의 계산으로 보서 지금까지 우리가 물가 상승인 걸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10년 안에 이걸 다 농민들이 갚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상 분배, 유상몰수, 유상분배라고 하지만 굉장히 낮게 잡아서 했고, 또 당시 이걸 안 지주들은 미리미리 또 소작농들한테 땅을 많이 팔았어요. 예, 많이 팔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농지 개혁이 되면서 그때 당시 한 75% 농민들이 다 땅을 갖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지주 계층들도 이제 몰락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신분제 이런 것들을 없애는데 또 그런 계기가 된 그런 아주 세계에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농지 개혁을 했던 것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 부분은 네. 정말 한국 그 역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들 한국 사회 좌파들은 굉장히 잘못한 불철저한 그 토지 개혁이었다라고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우리 젊은 시절에 이건 정말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바로잡아야 될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였다고 배웠던 그 이유는 뭐였나요? 왜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좀 좌파적 시각이죠. 네네. 계급 투쟁적 시각에서 보면 네. 당연히 지주재산은 무상 몰수를 했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처럼 무상 무배까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 그런 입장인데 그게 맞을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뭐냐, 북한도 결국은 3년 뒤에 그 국유화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상 몰수, 무상 분배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었지만 북한의 경우를 보면 그걸 다 국유화 해버렸고 그래서 왜곡됐고요. 당시에 보면 그 지주계급들이나 한국 사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자본의 어떤 맹화라도 만들어내는 행태가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져오는 그런 씨앗을 뿌린 거죠. 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까요? 예. 네, 교육혁명입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늘 이제 뭐 정치적, 외교적, 그리고 또 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좀 여러 다양한 평가들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 교육 쪽으로는 이제 제대로 이렇게 교육 쪽에 초점을 맞추고 되어 있는 평가가 잘 없는데요. 그 김현태 선생님이라는 분이 교육혁명가 이승만의 그 교육 입국론이라는 그런 또 책을 교육으로만 초점을 맞추고 그 이승만 대통령의 전체 업적을 평가하는 이런 또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교육 입국론을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교육이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많은 또 교육 정책을 펼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는 못했죠. 그래서
그 초등학교 의무 교육을 도입한 것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승만 대통령 경우는 하와이에서도 그러고 뭐 이렇게 외교를 통한 그 조선의 독립을 이야기했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끊임없이 실력 양성에 가까운 교육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서 굉장히 그거에 관심이 많았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게 재헌헌법 제16조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고 무상으로 한다. 이걸 명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즉각적으로 막 실시가 되는데 한국 전쟁 때문에 연기됐지만 결국은 이게 5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6년 의무 교육이 실시되고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이 교육 뭐 그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외교에는 기신. 그러니까 영어도 잘하고 당시 이 사람이 외교 노선에 대한 독립을 추구했으니까 너무 외교는 잘하고 그래서 외교부 장관이 그냥 과장 역할을 하고 본인이 외교를 다 했다 그러죠. 그리고 인사에는 망신. 너무 인사를 자의적으로 해서 경제는 병신 이런 말을 들었대요. 그런가요? 그때 네. 당시에 이게 이제 뭐 신자 붙여서 최근에 선거만 하면 뭐 5신, 7신이 막 나와요. 그 등신 막 붙이면 신자 붙이고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경제는 병신이란 이야기를 들었지만 교육 문제만큼은 진짜 또 나름의 기초를 깐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면. 네. 그래서 엄청난 뭐 이런 관심과 예산을 기울여 가지고 외국에 유학 보내는 문제라든지 공무원들 해외 연수시키는 문제 이런 거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이었다 그러고요. 그 결과 물론 우리는 지금도 뭐 교육 그러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칭찬하는 나라인데 그런 것처럼 한 번도 교육을 통해서 당연히 신분 산성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이걸 한 번도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랐을 때도 보면 하는 말이 그냥 공부해라 공부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공부 이렇게 해온 민족인데 그 시작이 어쩌면 뭐 과거의 나라 그러니까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본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수립으로부터 해서 이승만 대통령 때의 헌법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그 교육 의무교육 실시 이런 거에서 시작됐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초등학교 이제 의무교육, 초등교육 의무교육으로 하면서 이제 굉장히 그 문맹률, 지금으로 말하면 뭐 비문해율 이런 게 굉장히 이렇게 낮아졌고 또 이제 뭐 미국 유학을 뭐 20만 명 이상 굉장히 대규모로 또 미국 유학을 보내면서 굉장히 또 선진 그런 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또 배워오고 도입할 수 있도록 그런 초석을 또 이렇게 줬고요. 그리고 고등교육에도 굉장히 또 관심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울이셔서 과학기술 이런 증진 이런 과학기술도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돼야 된다라는 것으로 해서 아마 그 초석으로 이제 세워진 것이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지금의 그런 인하대학교라고 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인하대학이 뭔 약자인지 아세요? 인하대학이요? 네. 약자요? 네. 약자 모릅니다. 이 이야기 약자라기 표현하고 이 네네. 말의 유래는 네. 인천 네네. 하와이예요. 하와이, 인천 그러니까 하와이야. 이승만 예. 대통령이 있었던 곳이 아, 하와이잖아요. 예. 그래서 네. 인하대학교가 만들었고 거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인천 하와이. 네. 그리고 여기 뭐 교육학원 연계는 직접이지만 기술에도 신경 쓴 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59년에 그때 맺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이 원자력을 빨리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그때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진짜 외교는 아까 외교 귀신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승만의 그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평가가 나뉘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적으로는 정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와이 하셨네요. 순금으로 네. 만든 네. 대학교예요. 인하대학교, 인천 하와이. 물론 지금 대한항공 쪽이 네, 예, 교육에 대해서 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키워드는 너무 이건 역시도 여전히 저희들이 아직도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아직도 여전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남친 북친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거 사상 검증입니까?
아, 예. 국회에서도 한번 있는 아, 일이죠. 그래요. 아우, 저는 뭐 당연히 네, 북침 북한이 예. 북한이 북한이 나와. 예, 북한인 남한을 이게 금방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뭐야, 여론조사를 하면 예. 그래서 비슷하게 나와요. 남침 북침이. 아, 왜냐하면 예, 북한이 침략했다. 침략했다 해서 북침. 북한을 침략했냐, 북한이 그렇죠. 침략했냐. 네. 이런 일이 벌어져요. 네, 네, 네. 그런데 네. 남침. 예, 1950년 네. 6월 25일 네. 당시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것은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럼요. 네. 네. 북한이 근데 남한을 침공했다. 이걸 둘러싸고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를 봐야 되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전통주의 시각이 있고 수정주의가 있어요. 뭐 네. 주한미군 철수를 그렇죠. 가 원인이었다고 생각하는 건 어느 쪽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정주의. 수정주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원인하고 그런 네. 것들에 의해서 이제 이게 유도됐다. 미국에서 유도됐다라고 생각하고 미국은 계획적으로 이걸 저쪽에 도발하게끔 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수정주의고요. 전통주의는 북한 김일성과 스탈린 모 대통령이 이것을 협의해서 침략했다. 이게 이제 전통주의 시각이에요. 이제 전통주의 시각이 대세였다가 미국의 크밍스라고 크밍스인가요? 그 학자가 수정주의 입장을 냈고 수정주의 입장에서 검토를 해보면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흔히들 말하는 에치슨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미 국무장관 에치슨이 소련을 방어하는 게 일본, 대만, 필리핀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남한이 제외되니까 이 남한이 제외된 거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남한을 방어할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해석했다는 게 하나 있고 또 미 국무부나 미 국방부가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남침해 오면 어떻게 반격할지 이런 서류가 다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미국이 의도했다. 북한이 남침해 오기를 의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온갖 그 외교 자료라든지 이런 걸 쭉 훑어보면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문제는 미국의 불철저한 동아시아의 정세 판단 그리고 해양 대군을 가지고 있고 2차 대전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해양의 힘을 과신한 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차 대전 이후에 군비 축소. 그러니까 미군이 막 400만까지 올라갔다가 60만까지 줄어들었대요. 네. 미군을 줄이는 그 과정에서 한반도까지를 책임질 수 없었던 점 이런 게 이제 복합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신수정주의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수정주의는 신수정주의로 좀 바뀌었고요. 전통주의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소련이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고 러시아가 들어오면서 비밀 문서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걸 보니까 이 미국의 어떤 이런 내부의 이런 뭐 생각이나 판단의 어떤 그 잘못된 뭐 오판이라든지 이런 관계없이 김일성과 스탈린과 모 대통령은 철저하게 무력으로 통일시켜야겠다는 계획은 처음부터 일관됐다는 것 네. 또 한 번 확인되고 있어요. 네, 뭐 그 당시만 해도 북한 병력이 19만 명이고 남한 이제 뭐 총 병력이 뭐 10만 명 남짓한데 어쨌든 뭐 그 병력 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사실 어쨌든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그 소련의 또 그 든든한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남한을 침공해도 충분히 이렇게 뭐 가능하다 그런 무력 통일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런 자신감에 의거한 침공이었다고 예 이렇게 그리고 이제 평가되고 그 조선노동당에서 이게 남노당을 대표하고 있는 박헌영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쨌든 지도할 수 있는 남한의 민중들이 공개할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전쟁을 계속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김일성 본인도 그랬지만 박헌영조차도 그랬고 굉장히 우리가 밀고 내려가기만 하면 서울을 점령하기만 하면 남한 인민들이 공개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제 토지개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혁명 열기는 다 꺼졌고 일부 남아있는 빨치산들 그러니까 이제 그 유객대들이 좀 있었지만 그들은 힘도 없었고 나중에 이제 뭐 소설이나 어떤 뭐 이런 데 보면 나오겠지만
지리산에 있었다든가 태백산맥에 있었던 빨치산들은 북한군이 밀고 내려온 줄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일도 있었을 정도로 연계망도 없었고 그랬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대응이나 이러면은 초기에는 뭐 선조 저리 가라시피 정말 기본이 안 된 대통령 역할을 했고요. 후반에 와서 이제 메가다를 붙잡고 또 한편은 이제 북진 통일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켰지만 한미 안보 동맹을 맺고 이런 역할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잘 수습한 대통령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초기에 계속 유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북진 통일을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북진 통일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게 북침이다. 남조선 정부에서 북한을 침략했다 이런 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서류도 나오고 소련이 유엔에서 그걸 흔들었죠. 왜냐하면 경무대에서 발견된 문서였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 후전선에서 또 이승만을 충성하겠다는 이런 사단장이나 대대장들은 또 북한군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 산발선에서 쳐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게 축적됐던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바로 이게 그 6.25가 나기 1년 전에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됐고 그 1년 뒤에 북한이 조만식 선생과 남한에 있는 자기들의 이제 남노당 핵심 뭐 김삼룡 이주와 이런 사람들을 교환하자 이런 것들을 6월 26일 7일 이때 하자 뭐 이렇게 제안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북한이 의도적으로 그런 교란 작전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6.25 일어났고요. 그래서 한국 전쟁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또 한강 폭파라든지 뭐 혼자 부산까지 도망간 이야기가 마치 보면 정말 그 임진왜란 때의 선조와 같고요. 한국 전쟁은 이런 안보를 공부한 사람들에 의하면 어쩌면 똑같이 옛날 임진왜란 때하고 똑같은 방어선과 전략적 후퇴를 같이 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정말 부산의 위쪽으로는 뭐 거의 다 뭐 점령당할 정도였으니까 정말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또 이렇게 어쨌든 또 10위권 대국으로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그냥 기적적인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 전쟁 때의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런 거를 생각하면 정말 뭐 그 예전 뭐 국제시장 영화에도 그랬지만 지금의 그 어쨌든 그 한국 전쟁을 경험하셨던 그 어르신들의 모든 어쨌든 생각이라든지 또 여러 그런 뭐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우리가 무조건 그런 치부하거나 뭔가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이 아니라 다 그 나름의 뭔가의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이해해볼 만합니다. 네. 10대에는 일본말을 배웠고요. 집에서는 한국말을 쓰지만 학교에서는 일본말을 쓰고 20대가 되니까 갑자기 해방되더니 전쟁이 일어났고 30대 40대는 이제 산업 일꾼이 됐고 뭐 독일에 파견도 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5, 60대 그런 걸 다룬 게 이제 아까 그런 영화인데 그 세대가 다만 그러니까 독재 정부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어쨌든 뭐 같이 큰 세대이다 보니까 산업화 세대라고 하는 명칭도 부여되지만 한편으로 민주화 운동을 한 세대로부터 부정당하는 자기 일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래서 이분들이 그 한국 전쟁과의 경험이나 산업화의 경험 때문에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에는 성조기를 들고 나오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인정투쟁이라고 해서 나를 인정해줘 이게 좋은데 이게 이제 아랫세대하고 투쟁하는 이 관계가 불행이고요. 또 하나의 해프닝은 여기에 등에다가 이스라엘기를 꽂고 나오는 것까지는 이해가 안 되죠. 이스라엘기는 저는 처음 그러니까 그게 이 산업화 세대의 현재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에서 한 70%가 이해가 되다가도 마지막 30%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거죠. 이스라엘은 근데 왜 꼽는 건가요? 이스라엘기는? 뭐
네. 종교적 연결도 있고 또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같은 뭐 이런 하느님의 구원받는 나라 뭐 이런 그 있어서 예. 굉장히 중동의 이스라엘이 이 동아시아의 한반도라고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스라엘은 좋은 나라, 악과 싸우는 나라, 우리도 악과 싸우는 나라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예, 그건 제가 오늘 모르시다니. 예, 네, 그건 제가 또 이스라엘 길을 꼽고 나오신다는 것도 처음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경제 성장입니다. 사실 그 산업화 시기로 해서 그 산업화를 가장 빨리 그리고 굉장히 그 높은 수준으로 그 세계 최고 수준으로 그 이끌었다고 하는 것이 한국의 1950년대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물론 이 50년대의 경제 성장을 폄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해외 원조를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진정한 경제 성장이 아니다라고 폄하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60대에도 당연히 그에 못지않은 50년대에 못지않은 해외 원조를 받았었고 근데 다 60년대 이후의 경제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50년대에 이때 이승만 대통령 당시의 경제 부흥,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조금 폄하하는 그런 분위기들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약간 이제 이런 것들이 상대적 비교인데요. 북한이 너무 많이 성장했거든요. 북한이 막 20%씩 성장하는데 우리는 5% 성장했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경제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경제 지식은 없었고 그때 임영신이라고 하는 상공부 장관이 이제 본인이 뭐 좀 이런 이야기 우스갯소리지만 이제 청원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또 이승만을 따랐고 미국에서 그러다 나중에 뭐냐면 부흥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부흥부를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경제 부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60년 직전에 물론 이제 뒤에 이게 이제 그 제2공화국, 제3공화국 넘어가지만 7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만들어요. 왜냐면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공산주의를 워낙 싫어하니까 이런 경제 계획 같은 거 이게 공산주의에서 나온 거거든요. 스탈린 같은 데서 막 30%씩 성장하고 북한도 20%씩 성장하고 이게 다 뭐 지금 중국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때 5개년 경제 개발 계획, 그러니까 이게 소위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그 성장을 국가가 주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에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토대를 좀 만들긴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 몇 가지 이제 미국과의 관계, 원조 관계 이런 것들 풀긴 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즉각적인 해방 이후에 경제 부흥을 위해서 거기에 엄청난 노력을 쏟아 이건 아닌 거죠. 또 전쟁도 있었고. 그럼 7개년 경제 개발 7개년 그 계획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우리한테 제일 급했던 게 뭐냐면 일본인 귀속재단, 그러니까 일본 이제 그 재산을 몰수해서 불화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 평가는 좀 반반 갈려요. 그러니까 제대로 불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적 기틀을 잡게 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하나 있는 반면에 우리 사이에서의 이제 좌파적 시각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친일파, 편중됐다. 그리고 제대로 재산을 불화한 게 아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대체로 60년대로 이어지는 산업의 어떤 이런 토대를 돼서 방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오게 된 뭐 이런 전남방직이나 경성방직이라든지 이런 토대를 하고 또 뭐 삼성 같으면 제일모직 이런 게 토대가 이제 거기서 시작하잖아요. 그런 거에 토대를 깐 걸로는 나름의 그 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속재산 처리를 뭐 좀 가진 자 중심의 친일파 중심으로 이렇게 분배하는 틀림없지만 산업적 기틀을 잡는 데 기여한 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7개년 계획 이전에 그 경제부흥 3개년 계획 뭐 이런 것들도 세우면서 그 당시에 뭐 교통이라든지 뭐 술이라든지 여러 그런 그 기반 시설들을 많이 이렇게 또 확충하는 그런 일도 또 그게 꽤 뭐 신경을 썼다 그러고요. 또 특히나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수익 대체 산업을 키우자 이래 가지고
의외로 보니까 시멘트, 중화학, 고무, 경공업 이런 데서는 또 11% 성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쪽은 이제 수입 대체를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연결돼 있는 경제 성장이나 부흥 연결돼 있던 게가 아까 이야기하는 교육,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농지개혁. 농지개혁 이런 게 연결돼서 그쵸.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저 기틀을 다하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때 당시 시중의 여론은 경제는 병신 이렇게 평가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그런 경제로는 굉장히 또 박한 평가를 받고 있는 거군요. 상대적으로 또 네. 그 이후에 제2공화국은 1년 만에 무너졌으니까 할 말이 없지만 이제 박정희 제3공화국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성장에 있어서는 너무 잘했기 때문에 막 6%, 11%씩 성장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30년 이상 고성장을 해오는 토대를 닦게 되게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집권 12년 동안은 좀 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경제와 또 교육과 또 그런 민족 반역자에 대한 또 처벌 문제, 또 그런 토지 개혁, 농지 개혁을 비롯한 토지 개혁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의 또 그런 주요 뭐 정책이나 개혁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같이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이 이승만 연구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렇게 4번 동안 사회에 걸쳐서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 우리나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소감 한 말씀, 네 소장님. 네. 우리가 이제 초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소위 건국을 둘러싸고 지금까지도 그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좀 짚어봐야 훗날을 좀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게 뭐 벌써 70년이 지난 일이고 관심도 떨어지고 그래서 다음에 이 대통령 연구소에서 제대로 한번 다시 한번 또 짚어보기로 하고요. 뭐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대통령 연구소가 한국 사회에서의 대통령들이 어떤 정책을 해왔는지 그 부분에서 가장 첨예하게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평가해 볼 수 있는, 비교 평가해 볼 수 있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은 바로 부동산, 어떤 대통령이 잘했고 어떤 대통령이 못했는지 이 대표적인 두 대통령을 우리가 설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한번 검토해보는 좀 더 따끈따끈한 그런 대통령 리더십을 한번 연구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또 굉장히 부동산으로 부동산 정책으로 알아보는 대통령 리더십으로 또 새롭게 개편돼서 찾아뵐 텐데요. 이렇게 나날이 발전하는 대통령 연구소를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이런 그 역사적 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우리 역사 교과서 이런 곳에서도 단순히 정말 그냥 뭐 대통령의 그 연표라든지 이런 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정말 그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사건과 또 정책 주요 성과들 이런 것들을 좀 진영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같이 함께 다 국민들이 같이 함께 또 자유롭게 편안하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또 교육 현장에서부터 또 이렇게 시작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개편되는 대통령 연구소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많이 기대해 고맙습니다. 주십시오. 기대해 주세요.